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박홍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을 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 위원장이시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약칭 을지로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을을 지키는 길, 을을 지키는 법, 이런 이제 뜻에서 만든 그 조직인데요. 제가 작년 10월 초에 전국위원장으로 격상되면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돼가지고 지금 4개월째 활동하고 있고요. 국토교통위에서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이제 철도나 도로 연결 사업, 또 서울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대책, 또 부동산 시장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위원회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는 참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을지로위원회 그러니까 무슨 종로위원회, 청계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과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지지로 벌써 한 4년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만들 때 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원식 의원이 1대 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이제 3대 위원장입니다. 네. 처음 만들 때부터 저는 이제 거기에 상임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요. 네. 현장을 계속 누비면서 여러 가지 좀 이 땅 을들의 그런 한숨과 눈물을 같이 좀 보고 또 경청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네.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제까지 설 연휴였습니다.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늘 명절 때면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경로당, 복지관 그리고 또 재래시장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께 인사드렸고요. 또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연휴 직전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사건이나 서영교 의원 사건 또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실제 그 바닥 지역 민심은 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는 그런 네. 유의감의 발로겠죠. 이런 이제 그 목소리를 많이 주셨고요. 네. 또 일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권에 대한 그런 좀 따가운 그런 이제 질책의 말씀도 좀 주셨고 특히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 좀 더 잘해달라 네. 이런 어떤 질책성 격려의 말씀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중에서 좀 가장 민감한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아무래도 받아들이던가요?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런 사안 가지고 현직 지사로 일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법정 구속화 시켜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좀 의구심 내지는 네, 있을 그런 수 걱정 있죠. 이런 게 좀 한편에서 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여당이 좀 더 미리 잘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건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 애초에 좀 이 판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제를 요구를 했던지 아니면 판결과 관련해서도 좀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런 네. 의미도 좀 숨어 있는 거네요. 네. 삼권 분립을 혹시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 같은 것도 좀 그런 여론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법관의 개인적인 어떤 인신을 저희가 계속 공격하는 거라면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판결 내용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보인다 이런 추측성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홍준표 전 지사와는 비교될 게 법정 구속했던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다. 이런 아마 지역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법정 구속한 부분이 좀 과했다 이런 네네, 의견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국정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느끼시기에 지지도가 이렇게 좀씩 빠지는 가장 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물론 이 체감 경기가
어느 때보다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또 한편에서는 이 보수 언론이나 또 그 야당에서 좀 과잉 정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있다고 공격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문제는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를 모을까라고 접근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들의 아마 바람일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을 거냐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정부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인데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좀 같이 더불어서 먹고 살자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위축되어 있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제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야당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잘못할 때 공격하는 거는 뭐 늘상 있는 일이고요. 네. 정부하고 여당에서도 좀 국민들한테 어떤 뭐 겸손한 태도로 잘 설명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좀 아쉬움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작년 가을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우리 총리께 그렇게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은 되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죠.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우리 경제 구조 체제를 바꾸지 못한 차원에서 지금 빚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제 국민들한테 좀 더 함께 이 시기를 머리를 맞대고 버텨내자 그리고 이겨내자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 같은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총리께 한번 그걸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리께서 그걸 오케이 그 응답을 하셨고 네. 최근에 이제 한번 대통령께서 그런 뭐 그런 자리가 한번 말씀하셨죠. 예, 네. 있었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국민과의 직접 현장에서의 소통 그리고 또 이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어떤 이해를 구하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장이 좀 더 일찍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다음 총선이 한 1년 3개월,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았나요? 다음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집권 이제 만 3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이제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 이제 다음번 총선은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뭐 전국적으로 지방 그 정치인들까지 좀 표를 많이 몰아주신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총선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죠. 하지만 사실 지금 큰 정치적인 구도와 여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또 진심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나오기 마련일 텐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수도권이 이제 전국 그 지역구 선거의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22석인데 그중에 82석을 우리 민주당이 맡고 있는데요. 저는 뭐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에 어떤 가늠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 수도권의 민심을 본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전국 선거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실책을 하지 않고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이제 잘 챙겨 나가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지금 뭐 연초부터 계속 혁신 성장 관련된 그런 네. 이 경제 살리기 행보를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죠. 설 이후 첫 일정이 혁신 기업가들과의 지금 간담회를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펴왔던 소득주도 성장 문제와 그다음에 이 혁신 성장 부분 그리고 이제 공정 경제 이런 게 이제 2년차, 3년차 접어들면서 성과가 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성과를 좀 더 내야겠죠. 네. 이건 사실은 의석수의 한계를 저 또한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예, 공수처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라든가 이 사법개혁이라든가 이걸 이제 뛰어넘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지금처럼 인력 그 다야 구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가 얼마큼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그게 만약 벽을 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 제대로 호소라도 해내면 네. 국민들이 다음번 총선 때 그런 과정을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선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그때까지 이 법안을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자, 야당을 어떻게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협력하고
뭐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법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정치, 야당을 상대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이제 저는 결국은 이 정치권이 주고받는데 예, 많이 익숙해 익숙하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저는 그 원칙만큼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건 이 개혁 입법연대의 틀을 단번 총선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을 민주평화당. 포함해서 이 개혁연대의 틀이라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게 좀 균열이 생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선거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개혁적인 정책과 입법, 나아가서는 올해 예산의 1위까지 그 성적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머지 야당과 또 그 의원들을 잘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는 예산 처리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 개별 우리 부대표들을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다 밟아왔습니다. 그러셨죠. 그런 것들이 실제 성과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나서 서로 가파른 대치 전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국정과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얼마큼 공을 들이느냐 또한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네, 바른미래당하고 좀 연대를 해서 신속 처리 법안, 뭐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중요한 법안들은 그쪽으로 좀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바른미래당에서 유치원 뭐 3법 같은 경우는 그런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선거법 했죠. 부분도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은 네, 쉽지는 그렇게 않지만, 네. 뭐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제한적일 겁니다. 바른미래당 그렇군요. 네. 또한 내년도 선거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생존을 위해서 지금 올해 이 시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자기의 어떤 그런 주도성, 선명성, 어떤 정책인 성과물을 남기는데 네. 되게 뭐 주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라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만은 실제 바른미래당까지 함께해서 많은 법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그렇게 상정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파인텍 사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아주 그 난제, 뭐 영어로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파인텍 고공농성이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그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파인텍 노사 갈등이 왜 이렇게 그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었던 건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신입니다. 불신. 예,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노동자 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조 쪽의 입장을 접해 보니까 사측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집단 그렇게 네.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제 사측을 알게 되고 사측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측은 노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일하는데 관심이 없고 어떤 식으로건 노동운동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결국 회사를 말아먹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불신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결국은 저는 불신은 신뢰로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조 쪽이나 또 이 노조를 지원했던 시민대책위 분들은 제가 시민운동 출신이기도 하고 그전에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고요. 특히나 제가 11월 초에 작년 국회에서 이제 파인텍 문제 공론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 문제 제가 그래도 정치인 중에는 풀어보기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측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제가 2차 협상 때 중간 정해 시간에 가서 1시간 정도 만나고 왔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이후에 정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장문의 문자를 몇 번에 걸쳐 보내고 그다음에 그쪽 회사 대표하고 좀 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꺼내고 하면서 이분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몰아붙이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이 문제를 실제 좀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군요. 결국은 3차 협상부터는 저한테 전적으로 협상의 시기와 진행 방식, 장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저한테
양측이 다 믿고 맡기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만나서 뭐 채 30분도 가기 전에 그냥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언쟁이 반복되어서 주로는 시작해서 양쪽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노조 측을 만나고 또 사측을 만나고 특히 사측을 제가 주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설득된 내용을 가지고 노조에 와서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설득 과정을 계속 거쳐와서 마지막에 21시간 밤새 마라톤을 통해서 마무리를 네. 지었던 것입니다. 중재자가 그렇게 양쪽 나로부터 신뢰를 받는 건 참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인이 이런 그 봉규 사업장의 현장에 들어가서 협상을 전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사례도 없었을 그렇습니다. 뿐더러 전례도 거의 없는 예, 그게 또 일이죠. 꼭 올바른 것은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렇군요. 파인텍 문제는 워낙 사회적 관심사가 커진 네. 그런 그 현장이어서 부득이 제가 을지로 위원장이 직접 한번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의 마음의 문을 잘 열고 그 연 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또 잘 엮어주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이제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인들도 도와주셨고 청와대에서 네. 도와주셨고 또 노동부에서 도와주셨고 이렇게 제가 이제 중재에 나서니까 결국은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또 노사도 자기들이 한 발씩 물러나서 양보에 그런 미덕을 발휘해 준 결과로 다행히 더 큰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인텍 문제는 이제 끝난 겁니까? 아직도 좀 고비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노사 간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협상 중재 그 서명식을 타결 서명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전주에 택시 노동자를 만나러 내려갔는데요. 네. 내려오면서 종교인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재한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단협을 맺어야 되고 7월 1일부터 그렇군요. 공장이 가동돼야 된다. 예. 그 과정까지 이 불신 상태의 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언제라도 가서 다시 중재를 해서 이 합의 사항이 원만하게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저희가 챙겨볼 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 좀 고비가 남아 있군요. 네네. 자, 말씀 중에 이제 전주택시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전주택시 노조지 부장이 5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셨다가 510일 했습니다. 내려오셨다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셨길래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을지로 위원장 되고 나서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파인텍, 그다음에 네. 전주 택시 노동자, 그리고 12월에는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 예, 그 이 인터넷 설치 기사들도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LG 측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고용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내려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 연속 이제 고공농성자들을 주로 문제를 네. 해결해 주는 고공농성 해결사.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택시 노동자 문제는 제가 작년 10월 초에 이제 전국위원회 선거에서 을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과연 그러면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1호 관련된 입법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이제 우리 보좌진들과 논의한 끝에 마침 당시 전주에서 4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내려오게 하려면은 결국 그분이 주장했던 택시 산악금지 폐지 부분을 법안으로 내고 설득을 하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법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택시 카풀 문제하고 연계되면서 네. 법안 제출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제가 12월 13일에 법안 제출을 하고 나서 파인텍 문제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를 너무 바쁘게 보냈고요. 그리고 파인텍 문제 해결하자마자 바로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그 25m 그 크레인을 타고 저도 약간 고공 이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그런 불구하고 거요? 네. 예, 거기 올라가서 이제 직접 만나고 왔는데 진짜 흔들거리는 그 위에서 당시에 480회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우리 정부와 당에 올해 상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선 법안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목록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이것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빨리 좀 내려오셔서 가족들하고 좀 보내셔라. 이렇게 이제 건강을 챙기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저희로서는 그 법을 실제 올해 당정청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 법안으로 우선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과 뭐 4월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입법의 문제와 함께
전주시가 우리 당 소속의 시장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예. 뭐 네. 사용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인허가를 갖고 있는 관리 감독청이죠. 네, 예. 감독청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주시하고 이 노조 쪽과의 어떤 그동안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시와 그 전주시에 있는 택시 회사의 어떤 그런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주시장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네. 전주시가 향후에 행정적인 어떤 그런 처분을 이 법률적인 그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좀 이렇게 도출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네,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네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노동자들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을밀 때 지붕에 네. 올라갔던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가 있더군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 단식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참 지금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근데 사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극한적인 방식을 선택한 거거든요. 단식이야 결국 쓰러지면 병원에 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할 그런 공간에서 단식을 하면은 정말 이것은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결국은 네. 정말 몰리고 내몰려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부끄러운 또는 슬픈 자화상이 단적으로 공농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선제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큼 더 진정성을 가지고 뛰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1대 3대 위원장 소개를 해주셨는데 2대 위원장은 2대는 이제 우리 YMCA 사무총장을 했던 이하경 의원님이 네. 2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3대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제 거죠? 3대 되면서 이제 전국위원회로 이제 그렇죠. 성격이 좀 결상이 됐고요. 바뀌었고요. 네. 위상이. 네. 자, 야당일 때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인데요. 지금은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위상이나 역할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마음가짐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여당이 되었을지라도 민생 전선에서만큼은 야당 이상의 최전사가 돼야 한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는 게 비정규직,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갑질당한 중소기업인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주로. 네.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국민들의 다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을이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언제든지 이 부조리한 어떤 그런 불공평한 그런 갑질의 어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늘 하는 이야기는 민생제일주의를 우리가 높이 그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에서 여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한테는 수단이 많이 주어졌다. 네. 이제는 정부를 더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당정이 예,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훨씬 더 야당 시절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유능한 집권 세력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그건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그것은 자만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기 을지로위원장으로 되면서도 그런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의 기치를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결코 놓치지 않고 최전선에 늘 서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야당처럼 이 민생전선만큼은 우리가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을지로 운영위원이나 상임 운영인들께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뭐 부차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아예 정부기관으로 격상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그 문제를 이제 공약 이행을 해서 쭉 지난 인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준비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또 그 출범 이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지적이 됐던 모양입니다. 자칫 이게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많아지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다른 정부 부처와의 옥상옥 구조가 생기면서 일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계속 청와대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런 어떤 그 국가을지로위원회,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를 네. 실제 달성하면 되지 않겠냐. 아, 그렇죠.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가 지금 청와대하고도 오늘도 관련된 통화를 제가 하고 왔는데요. 청와대 쪽의 정책실 쪽 라인과 우리 을지로위원회 당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런 내가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서너 개 부처하고 상시적으로 이런 현안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 협의와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가동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어 있고 네. 조만간에 그 이제 가동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회의를 좀 적극 활용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그런 뭐 당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비공개의 그런 어떤 비공개 당정이 있죠. 당정을 네. 통해서 네. 이런 현안들이 발생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어떤 것은 입법으로 어떤 것은 실제 뭐 행정 어떤 그런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직접 나서서 기업이나 이런 데를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역할 분담하는 것으로 일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의 어떤 그 활동은 계속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김영균 군의 네. 그런 아픈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번 설 명절 때 이 위험의 예조와 관련된 방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금 치르고 네네. 있죠. 오늘도 이제 네. 막 거기 지금 제가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인데요. 네, 그렇군요. 어머님께서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그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대표께서 저희가 지금 22개의 현안을 저희가 이제 풀고 있는데요. 네. 그 현황판을 당대표 벽에다 아예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번 이제 당대표실을 드나드는 의원들도 그 현안들을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독려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대표께서 을지로위원회를 한번 특별 포상을 하시겠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까지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뛰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신데요. 내일 국회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한다고 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한참 뭐 집값이 들썩일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에 매물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미 뭐 팔린 집인데도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가보면은 전혀 그 정보나 사진하고는 다른 집들이 구조가 또 되어 있거나 이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부가 관련된 이제 연구 용역을 연구 조사 사업을 해왔고요. 우리 그 국토위에서도 지난 11월에 법안 심사를 한 번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입법을 위해서는 이제 사전 이런 토론회가 좀 필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정치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소위 그 뭐 486 운동권이시죠? 예, 또는 386 예, 운동권 막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대협 마지막 의장 대행을 했으니까요. 경대 총괄수장을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과 새로운 청년 운동을 하자라고 20대 후반을 같이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선배들은 먼저 정치권에 가고 저는 그 이후에 시민단체에 계속 남아서 10여 년을 더 활동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평화롭게 바꾸고 싶은 마음은 학생운동 때나 시민운동 때나 똑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바꿀 거냐의 차원에서 정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용성을 제가 좀 뒤늦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가서 그런 목표는 놓치지 말되 제가 과거에 그렇게 뭐 옛날에는 뭐 이 돌멩이를 들고 그 이후에는 서명 용지를 들고 있던 그런 방식과 달리 이제는 입법과 예산과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내 손에 쥐고 세상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결심해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운이 좀 잘 따라서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천을 받아서 지금 재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박홍근 하면 어떤 정치인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진심과 실력이 겸비된 정치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이 가치나 뭐 노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금방 그 밑바닥이 드러나기 십상이고요. 근데 그 진정성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 사회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 능력과 솔루션을 갖고 있을 때 국민들은 정당하게 정치인의 이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양자를 동시에 갖춰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뜻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우려도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경제 어려운 것,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이 강구한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모두가 일심 단결로 이렇게 뛰면은 저는 꼭 좋은 성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렇게 한반도 평화가 정말 질적으로 바뀌는 그 한 해, 그리고 민생과 경제가 되살아나는 그런 한 해 만들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